네, 저 금방 소개해드린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훈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방금 오기 전에 소개도 하고 이론적인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바로 가서 이렇게 내담자들에게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실습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가능하면 제가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설명은 가능하면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2시간 내에 야 이거 2시간만 배우면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대화 기술이라든가 자기 표현 기술을 다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너무나 커다란 기대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요, 인격적인 1대1의 관계만 얘기합니다.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상담 관계에서는 이것이 통용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과 그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직무관계입니다. 이 직무 혹은 사회적인 관계, 직무적인 관계, 이것은 그러니까 신분, 직무, 용무, 역할로 만나는 모든 관계를 다 사회적인 관계, 직무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무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가 혹은 주로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혹은 단체라든가 혹은 집단 이런 데에서 직무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할, 직무, 직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는 이 자기 표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기 표현이 아무래도 많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한계가 딱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친구 관계 혹은 애인 관계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이 정도의 관계를 여기서는 관계에서 내 표현을,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관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관계를 왜 맺습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그거는 내가 원해서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던져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P2된 존재 이러면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아주 쉬운 독일어인데 근데 아주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물론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해이기 때문에 이 두렵고 불안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도록 던져졌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하튼 계속 오래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선은 보통은 나는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대단한 문제가 걸립니다. 대단한 문제가 걸려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계를 맺는 이유는 저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요. 여기에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를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체험을 하셨을 텐데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한 역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지하철이 딱 섰어요. 근데 내가 탄 지하철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 지하철이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경험 다 하셨죠? 정반대로 비행기를 타시면요. 지하철 빨리 달려봤자 시속 몇 킬로나 되겠어요. 출발할 때. 시속 5k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비행기는 공중에서 시속 1000km로 달립니다. 날아갑니다. 근데 1000km로 날아가는데 아무런 속도감을 못 느껴요, 우리는.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런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누군가가 반대 방향에서, 건너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겁니다. 본래.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아주 아무도 없는 높은 곳에 홀로 딱 있으면, 그러면 인간은 나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누군가 옆에 친구가 있어야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야만 내가 큰지 작은지, 내가 좀 더 지나가서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래서 그거는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 같진 않은데요. 혹은 내가 지금 좀 더 많이 알고 있는지 좀 적게 알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꼭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의 상대성 이론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을 간단히 얘기하면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자기 표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상대성 이론도 얘기하고, 무슨 관계가 뭐냐, 왜 맺느냐는 얘기도 하고, 이것을 왜 하느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요. 그죠? 특별히 맨 처음에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너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나를 안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가, 이 상대방의 관념에 쫓아갑니다. 혹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에 자꾸만 나를 맞춰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조금 가까워지다가 상대방과 아주 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갔다고 칩시다. 혹은 결혼 전에 아주 친한 연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즉시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서로 뭐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관념에 맞춰서 잘 지냈는데, 그러면 상대방에게 신경 쓰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안 했습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대방의 관념에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만을 보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저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열심히 보십시오.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갈라지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를 주장을 해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나는 너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너가 싫어하는 건 안 하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소위 말해서 이타적으로 살았는데,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나를 누르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너라는 인간을 어떻게 너밖에 모르느냐, 넌 정말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느 단계에 오면 인간관계에서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자라고 그러면서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 그래요. 관계에서는 꼭 한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관계에서 특별히 더 상대방을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가능하면 눌러놓고 저 사람 생각과 저 사람 감정에만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여기서는 자기 표현을 잘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한 상대방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한 만큼 상대방도 나를 위해 나에게 그 정도로 내가 한 만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좀 뒤로 미루고 나의 생각을 좀 더 나의 감정을 더 신경 쓰고 나를 좀 더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이 밑에 아주 심층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돌았으면 말 안 하는 사람이 돌았으면 끝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한번 일상생활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특별히 말로, 행동으로, 혹은 특별히 말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말로 안 하면 뭐로 하게 됩니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그 세계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이야기에서도 많은 선례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욱하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참다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한순간 폭발을 할 때 마치 그동안 막아놓았던 뚝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저 사람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눌려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표현을 많이 안 해왔다면, 그렇다면 나 역시 그동안 많은 것을 눌러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좋습니다. 관계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를 내가 맺는 이유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통해서 나를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는 상대방이 뭐를 좋아할까, 상대방이 뭐를 싫어할까, 아니면 상대방이 뭐를 나쁘다고 생각하나, 여기에 급급하지 않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관계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만을 생각하면서 상대방만을 배려하는 그 관계는 엄청나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 실 예를 드릴게요. 어느 부인께서 40대 중반이세요. 40대 중반이신데 상담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40대 중반 정도 되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더 이상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더 이상 많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 엄마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은 물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요. 집에 홀로 있습니다. 이때 뭐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포지티브한 그런 면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걸 안 하고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말이죠. 너무나도 잘해, 엄마가 잘해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황당하죠,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잘해주면. 너무나도 잘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을 바치면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될 가치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시다 보면 내담자의 말 그 자체가 그 사람 삶에는 진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의미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엄청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 부인께서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오신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처음부터 내가 뭐를 원하는가를 먼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면, 혹은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면 그 관계는 이 사람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은 지금 잘 살고 있고 애들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표현은 안 해요. 엄마가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혹은 뭐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죠. 근데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있어 보면 나는 뭔가 내가 내 삶은 뭔가 나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맨 처음에 상당히 오해할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도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실존 전체를 내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들어왔는데, 특별히 부모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그 사랑에서는, 근데 이게 도대체 정반대되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어머니의 아주 자기를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은 사실은 자기를 먼저 찾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 없이 자기를 찾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결혼할 때부터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만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나무가 감씨앗을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씨앗을 심으면 감나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감씨앗을 심으면 고엽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감나무는 모두 고엽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감나무가 자랍니다. 감나무가 인간이 자라는 것을 한번 누구나 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자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감나무가 꽃이 핍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갑자기 의문이 들죠. 이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 치고 꽃을 안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나머지는 다 꽃을 다 피웁니다. 잎사귀를 탁
그 잎새를 내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꽃이 열려야 그 활짝 피어야 인생이 활짝 피어야 열매가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예요. 이 열매가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청소년에게 꽃도 안 핀 청소년에게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야, 너 열매 떨고 너 자기 자신을 버려. 그게 가장 고귀한 사랑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주 자기를 진짜 깨달은 사람들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당신한테 너 당신 깨달은 척 하면서 살아십시오. 이거 안 돼요. 그죠? 감 열매가 충분히 완전히 농이 익으면 감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찾고 자기를 충분히 주장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중심을 찾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애고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거나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유능한 상담자라든가 아주 사랑이 많은 상담자는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선생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남녀 관계에서도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요? 이거는요, 거의 그 청소년기에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마치 자기를 마구 주장하라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 자꾸만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정말로 내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꾸만 가면 말이죠. 제가 이 시간 다 빼먹으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맨 처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내 생각이 뭔가를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직무 관계는 제가 좀 빼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중에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공무원이신데 구청에서 상사 직원에게 여기서 배운 대로 했더니 뭐 가서 교육은 받고 왔는데 이 엉뚱한 것만 받고 왔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어른들의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관념도 있겠지만, 거기는요 상하 관계가 있어요. 거기는 직무로 이렇게 조직 내에서 직무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그래서 상하 관계이지 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 조직,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회 모임이라는 데는 꼭 이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듯이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에게 아니면 애인에게 하듯이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한계를 정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관계는 아니에요. 인간 관계입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모든 이 직장도 인간 관계로 자꾸만 평등하게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은 직무 관계와 인간 관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용모라든가 이런 거 말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어디부터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요. 맨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네? 인사하고 뭐 날씨 얘기하고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이름 얘기하고
나이도 물어봅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나이, 혹은 출신 성분을 다 물어보죠. 그죠? 근데 이 출신 성분을 물어볼 때요. 잘 보십시오. 모든 모임의 단체와 조직에 제일 먼저 출신 성분을 물어보는데, 어디가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사실은 인간이 어디서 배웠냐면 동물한테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무리들, 특별히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을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이유는 무리 속에 있어야 맹수한테 잡혀먹힐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 속에 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이 동물들한테 우리가 뭘 배웠는가? 무리에서 추방되면 곧장 잡혀먹힙니다. 동물의 세계 여러분들 보시면 맹수들도 이 무리에서 자기가 잡아먹을 그 동물을 딱 점 찍어가지고 계속 그 물에서 떼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귀신같이 아주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보셨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왕따 시키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그 당사자에게는 마치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의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친구 무리에서도 나랑 가까운 친구가 3-4명이 있었는데, 셋이 있었는데 나만 빼놓고 지네들 둘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점심에 영화도 보고 점심도 같이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낍니까? 배신감 느끼죠? 서운하죠? 근데 우리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곧 내가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이에요. 이것은요, 인간이 아주 심층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떤 형태건 모임에 다 소속돼 있을 겁니다. 어떤 모임이건, 어떤 형태의 모임이건 그것이 사회예요. 그것이 그룹이고 단체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출을 당할 때의 그 느낌, 이것은요, 거의 죽음의 공포와 같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인류가 알았어요. 사회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법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교도소입니다. 이 격리를 시키면 나는 저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안양교도소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죄수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맨 처음에 거기서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정말로 끔찍했어요. 왜냐면 거기는요, 맨 처음에 솔직한 심정, 거긴 그 소위 말하는 흉악범들만 있어요. 그냥 그 살인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제가 또 한 번 들어가서 놀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그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 느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맨 처음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고 배신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나를 살 수 없게끔 저놈의 사회가, 저놈의 세상이 나를 추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사회를 다 송두리째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송두리째 다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싶어요. 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또 경험을 했을 거예요. 초등학생 때 아니면 중고등학생 때 떠들거나 뭐 숙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시험에서 조금 그 점수가 잘못 나오면 좀 상당히 그 치졸한 벌의 방식인데, 대부분 모든 벌의 방식은 이 무리에서, 그냥 학생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무리에서 얘를 딱 뽑아가지고 골라서 찍어서 여기 그 무리에서 빼내는 겁니다. 여기 딱 여기 앉히거나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에 딱 앉히면 여기 뭐 손만 들고 있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 와서 딱 앉아 있으라고 해도 돼요. 그것으로 벌은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겁나요. 아니 너무너무 창피할 뿐만이 아니라
되게 뭐랄까, 그 공포심이에요, 사실은 밑에는. 내가 제 아이들과 저 무리 속에 지금 속해 있지 않다. 이런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자세히 나가면 안 돼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출신 성분 이야기하고까지 갔는데요. 모든 그 출신 성분 이력서를 받는 이유는요. 저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 모임에 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 모임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을까. 이 모임이 깨지는 거는 우리가 전체가 이 모둠사리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건 우리 전체가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뭐랄까, 이게 구석기 시대적인 그런 심리가 아니라 훨씬 더 동물적인 단계의 심리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모임을 이렇게 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여긴가 들어오려면 그 문턱을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문턱을 높이고 출신성분 이력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시험을 봐요. 입문식 통과 의뢰를 해야 됩니다. 너 여기 들어오려면 너가 어떤 인간인지, 너가 우리 모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사회에, 우리 집단에, 아니면 너가 방해가 될 것인지 우리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폐쇄적인 모임입니다. 그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배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아주 사실적인 얘기만 해요.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판명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중매체의 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중매체 기자라든가 리포터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든가 평가를 여기다 다 넣으면 곤란해져요. 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정보로 순전히 정보를 접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평가된 정보는 접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의견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감정입니다. 나는 저 사람 말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이거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말이죠. 누구나 이 거리감을 취하고 싶어요. 주선 왜 저래? 왜 저리 갑자기 막 내 안으로 들어오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블란서의 20세기 가장 훌륭한 동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가 너무 갑자기 내 안으로, 너 나한테 나 너 좋아해. 첫눈에 본 순간 관심 있어. 라고 감정까지 이야기하면서 곧장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러면 좀 그렇게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가까워 친근해지는 과정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벽을 쌓고 있어요.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벽을 쌓고 있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될 거예요. 그것이 신분이고, 직위고, 그 다음에 경력이고, 그 다음에 또 또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명함에 박혀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옷이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본래. 근데 우리 겉에서는 여기다 그거를 이 성을 다 성곽을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맨 처음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좀 지나서 이런 얘기하고 조금씩 서서히 그 사람 깊은 곳까지 내성까지 들어가는 관계가 친구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길들여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근데 계속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만나면 같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의 느낌과 감정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사람과는 친근한 관계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자기를 잘 처음부터 열어내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를 맺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같이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만, 친구가 되기까지 오래는 걸리지만, 알아보면 진국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 깊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아주 요란하게 막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고 막 이렇게 어수선을 떨고, 아니면 정말 어떤 때는 불안할 정도로까지 아주 친절하고 웃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감추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은폐막이라고 우리는 봐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편안할 때는 그렇게 어수선을 떨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현대인들은 무진장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다 이 차원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깊어야 두 번째 차원. 그 이상은 만나질 않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가, 여기까지 되는가, 그거는 아직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하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러면요, 힘들어요. 이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용무나 혹은 직무 관계를 이렇게 만날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근데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하고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주 이건 일반적인 관계를 맺는 그 대화 단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기 표현을 하는 기술은 크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인데요. 자기 표현의 백미라고 얘기하면 나 전달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 표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예술 그러면 뭐를 종합예술이라고 합니까? 네? 그냥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맞아요. 영화, 연극, 음악, 종합예술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사실은 간단한 그 얘기거든요. 예술의 종합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표현의 세 가지 요소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 음성, 맨 위에는 음성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 그 예술이. 음으로 되어 있는 예술이 뭡니까? 음악이죠. 그 다음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상. 이게 미술입니다. 영상. 그죠? 요즘에는 이제 그 그림이 막 움직여가지고 동영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언어. 그쵸? 문자, 여기 언어예요. 시, 문학.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예술 작품들을 다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뭐 비디오, 영상, 요즘 거의 모든 요즘 인터넷도 지금 거의 종합예술이 돼가고 있잖아요. 됐죠, 이미?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하거나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말로만 표현한다라고 주로 여기다 신경을 쓰잖아요.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어휘를 어느 정도로 잘 쓰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은 가장 하위 단계입니다. 하위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가 그림,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제 그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더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은 이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상당히 말로는 막 엄마 나 무섭지 않아 라고 하면서 떨고 있어요. 음성은 떨고 있어요. 음은. 근데 문자는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편안하게 그냥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100%, 거의 99%는 괜찮지 않아요, 이 속에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표정과 음성을 들으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상담을 하실 때,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제일 먼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문자에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심리가 어떤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자는 좀 대충 흘려 들으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모티프나 아니면 그 밑에 깔려있는 심리를 읽어내라. 그러니까 마치 이겁니다. 눈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저기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 그 사람 밑에가 있는 겁니다. 눈만 그 사람 상대방에 가 있고 생각은 밑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문자에만 주로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영화에서도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주로 문자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대부분 다 오해를 하거든요. 분명히 저 사랑을 하는데 나는 싫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감각으로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자기 표현할 때, 말을 할 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빠른가, 느린가, 톤이 막 흥분되어 있는가, 높은가, 아니면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이런 면에서도 민감한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가끔가다 거짓말을 시켜도 여자들은 귀신같이 찾아내요. 물론 감정이라는 면에서는 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감정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분화가 발달이 잘 많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 많이 분화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은,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갓난아이가. 근데도 그 갓난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아이를 보살핀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자가 감각이, 느낌이 훨씬 더 발달을 해왔다는 거예요.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컷들은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아이를 키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전쟁놀이를 했기 때문에 전쟁놀이에서는 감각보다는 주로 뭐 완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물론 머리도 필요하지만 감각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감각이라는 면에서는 감정이라는 면에서 여자가 훨씬 더 발달했다고 해요. 물론 근데 남자도 또한 감정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가 연애할 때는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그 요소가 발달을 한대요. 그러다가 결혼만 딱 하면 그러면 감정이라는 부분이 발달을 멈추고 그다음부터는 다 이성이 발달을 한다고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여자가 좀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담을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한다고 그러면 또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혹은 나를 상대방에 전달을 할 때 그냥 감정이 없이 그다음에 얼굴 표정도 변함이 없이 말로만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표정도 바뀌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기술도 배워야 되니까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영상 종합 예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똑같아요. 이해를 할 때는 영화를 이해를 할 때는 영화 주제가가 있잖아요. 그죠? 영화 음악이 있잖아요. 영화 음악만을 듣고 저 영화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상상을 하든가 아니면 상상이라는 표현은 잘 맞질 않아요. 생각이니까 느껴보십시오. 이게 아주 잘된 영화는 이게 영화 스토리와 주제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된 영화는 주제가하고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하고 주제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가 영상입니다. 그림이에요. 장면입니다. 대사를 안 보고 장면만을 쭉 보면서 지금 어떤 주제로 아니면 어떤 내용이 지금 흘러가는구나.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거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영화 전문가입니다. 영화 전문가예요. 영화 매니아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왜 어쩌다 매니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매니아 미친놈이라는 뜻인데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마니아 독일어에서 마니아 그러면 그 사람은 광적인 사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로 바뀌었나 봐요. 여하튼 그래서 장면만을 보고 영화를 읽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기 상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영화는 대부분 다 상징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저건 실제로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얘기한다면 좀 곤란해요. 영화는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읽어낼 수 있으면 좋죠. 마지막인 대사예요. 언어예요. 이 대사만 가지고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주로 대사하고 그림 이 정도만 이제 보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영화 주제가가 너무 좋다 이 정도만요. 그래서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한테는 보입니다. 여하튼 그거는 좀 빗나간 얘기고요. 자, 이 세 가지 자기 표현의 요소가 있는데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지금 나는 여기가 이걸 이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감정이라고 합시다. 근데 상대방은 지금 거의 이성이 없어요. 아니면 이성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상대방이 막 불안해서 떨든가 아니면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든가 아니면 막 정말 분노를 일으킨다든가 대부분 다 이 속에서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면 뭐로 나옵니까? 대부분 감정은 뭐로 표출이 돼요? 이게 화로 나옵니다. 불로. 이게 화예요. 분노건 증오건 뭐 다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건 뭐 신경질 나건 다 화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나온 형태거든요. 속에는 뭐 우울해서 화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퍼서 섭섭해서 아니면 귀찮아서 화날 수도 있고 화날 수 있는 거는 무진장 많아요. 감정이 여하튼 뭔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상담자가 이럴 때 상대방을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은요. 그래서 반영적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은 무지무지 간단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엄마 중에 많은데 친구가 아니면 아이가 엄마랑 아이랑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커다란 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움찔하면서 엄마 저 개 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겁나서. 그럼 엄마는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괜찮아. 안 물어. 더군다나 그 개가 지금 목걸이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아빠랑 심지어는 아빠랑 아이랑 아들이랑 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깜짝 놀랐다. 그럼 아빠는 거기다 뭐라고 더 덧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내 놈이 저 개를 보고 무섭다고 그래? 겁내지 마. 무슨 소리 겁나는데 지금.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마. 야, 그래서 화낼 일 아니야. 그럼 친구가 열심히 지금 성토 대회를 하면서 분노를 좀 내뿜고 있는데, 야, 이제 그만해. 야, 그거 슬픈 일 아니야. 아니면 화낼 일 아니야. 우리 대부분 상대방을 위해서 해준다는 말투가 대부분 뭐냐? 감정에 반대를 합니다. 그죠? 이게 왜 반대를 하냐면 사실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두렵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면 뭐 회사에 가가지고 지금 그 입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떨고 있어요. 아침부터 불안해서 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제가 추측한데 99.9%는 불안해하지 마. 떨지 마. 야, 떨면 시험 잘 못 봐. 맞지요? 근데 지금 떨고 있어요. 근데 떨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정이 이게 없어지냐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저렇게 떨고 있으면 떨다가 시험을 잘못 볼까봐 나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묘해가지고요. 우리 도야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감정이 묘해서 반대하면 지속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반대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지금 친구가 논팽이가 나를 차고 배신하고 갔다고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다 대놓고 야 그게 뭐 이렇게 화낼 일이냐. 걔가 뭐 그 남자애도 다 사정이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요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라고 얘기할 때는 이성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마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이게 누르면 더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겁나요. 그래서 누릅니다, 자꾸.
그런데 이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르지도 않고 같이 동조하지도 않는 거예요. 정반대가 상대방이 막 욕하는데 자기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부인들께서 이제 저런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 욕을 잘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제 서운함이죠. 그럼 저도 같이 막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편이 말이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조금 지나다 보면 그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누구에게 가는가? 남편에게 갔던 화가 저에게 옵니다. 화풀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혀지질 않는 겁니다. 이럴 때 동조하지도 말고 막지도 않는 거예요. 누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지금 너 지금 저 개를 겁나는구나. 마음만 읽어주는 겁니다. 감정만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읽어주기 거의 도서에 가까워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내 아들이 하고 내 자녀가 지금 감정이 막 바뀌었을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그래서 상담자는 가능해요. 내담자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까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히 초탈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 겁나는구나. 아니면, 너 정말 그 친구가 너를 너를 떠나서 너 너무너무 화나는구나. 그냥 그 감정만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부터.